we are honored to have his granddaughter, Miss Jane Weber, with us. Miss Weber, would you stand up, please? Those who cherish freedom also respect the freedom of others. Freedom brings peace. Peace, in turn, safeguards freedom.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 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금 전 보신 영상은요, 지난 자정이었습니다. 시간 벌써 많이 지났는데 미국 의회 연설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이 주제와 관련된 제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치와이드가 선택한 첫 번째 이슈의 제목은 바로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행보는 몇 점이다. 점수로 준다면 몇 점 될까? 막바지 이렇기 때문에 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상황이 왔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방금 전에 본 영상에 추가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행보에 대해서 여야가 평가도 오늘 내놨습니다. 그 모습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Representatives Young Kim, Andy Kim, Michelle Steele, and Marilyn Strickland. That's true for each party. It is a relief that you are evenly praised across the aisle. I also love Top Gun and Maverick and the Mission Impossible.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저는 한미 양국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 정도면은 어떤 성적표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90점은 넘지 않을까. 100점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 예. 왜냐하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9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높게 드리고 싶습니다. 점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많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예. 이보다 더 성공한 회담을 본 적이 있었는가? 아, 역대 최대 정도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거르지 예. 않은 부분이 있나요? 다 걸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토론이 됐습니다. 다 토론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점 정도? 제가 봤을 때 99점을 드려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만 잔뜩 끌어안고 핵 주권 문제를 포기해서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양보를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예상하셨죠? 여야의 평가가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있습니다. 극명히 갈립니다. 자, 오늘 패널 4분 나와 계신데요. 패널 4분들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행보 몇 점을 주실지. 일단 여기 이 제목에 몇 점이다 했는데, 점수로 100점 만점 이걸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패널 분들께는 A, B, C, D, E 기준으로 좀 점수를 매겨달라고 질문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한눈에 좀 볼까요? A가 2분, F가 2분입니다. F는 낙제,
A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그런데 완전히 극명히 갈렸어요, 지금요. 자, 그렇다면은요. 역시 방금 영상에서 확인해본 여야 평가 마냥 여기 네 분도 갈렸는데 우선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부터 A를 주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제 한미 동맹은 정말 굳건해야 된다는 거를 뭐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요. 예. 문재인 정권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가셨을 때 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외교도 예.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뭘 느꼈냐면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예. 그런 느낌을 그냥 다 받았어요. 굉장히 불안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옆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쳐다보는 눈빛 뭐 이런 걸 그냥 느끼는 거죠. 사실 말하지 않아도. 그러면 결국 뭐냐면 사람이 친해지면 신뢰하게 되고요. 신뢰하게 되면 그 나라의 문제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예. 좀 해결해주고 싶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부분도 그 실리적으로 우리께 많이 챙겨줄 수 있다. 예.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A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뭔가 이번에는 신뢰가 여러 가지 모습에서 묻어난다. 그러니까 A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셨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반대로 정미경 전 최고위원 아주 끝에 이 대척에 서 계세요 지금요. 김현정 위원장 나와 계신데 F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F입니까? 사실 마이너스라고 쓰고 싶었는데 F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 무리하게 F를 썼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 정미경 우리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빈에 취해서 국빈 방문이라는 거에 취해서 국익은 다 내준 속빈 강정 손해본 이번에 외교 순방이다 이렇게 외교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큰 축이 안보와 경제였지 않습니까? 예. 하나씩 따져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반도체법이라든지 IRA법 관련돼서 예. 가시적 성과는 전혀 없었고 종전과 똑같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아무 내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오히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그 액수가 133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미국이 한국에 투자에 유치한 것은 7.9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17배 손실 해담을 했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좀 나와 있는 거고요. 안보적인 그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핵 그 협의체를 이제 신설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대단히 모호한 개념이고 나토의 핵 기획 협의체보다는 또 낮은 단계라는 지적도 있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월 달만 해도 자체적인 핵 보유, 핵 우산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NPT 핵 확산 금지 내용을 그 명문화 거기다가 담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해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핵 그 보유나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보수의 딜레마라 해서 보수 진영에서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북핵에 관련돼서는 한국은 이제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건 상황을 자초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손실만 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라든지 하나의 중국 원칙인 뭐 힘의 현상 변경 발언 이런 불필요한 발언을 해서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도 상당히 악화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격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손실을 가져왔고 또 하나는 이제 국익뿐만 아니라 국격의 문제인데 미국에서 도청한 걸 인정하고 범인까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항의는커녕 오히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면죄부를 줬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보면은 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실제로 정말 뭐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뭐 70년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또 공고히 했고 국빈 방문 뭐 해서 이렇게 환대받은 이거 외에는 사실 뭐 설명할 내용들이 사실 그럼 그거는 없습니다. 반영하면 D라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적표는 다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게 확인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바이든이 재선 전략에 좀 이용당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외부적으로만 형식적인 국빈 대접을 통해서 실제로 미국의 국익만 잔뜩 챙겨주는 그런 그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대변인인 윤석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이시니까 예상은 됐는데 A 주셨어요. A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 김현정 전 대변인께서 너무 많은 말씀하셔서 뭐 짧게 여러 짧게 가지를 하겠습니다. 가지고 얘기를 네. 뭐 하셨어요 지금 그 지적을. 경제적인 부분에서 미국은 133조 투자했는데 우리는 7.9조 정도밖에 못 갖고 왔다. 그래서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세계는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의 재편 과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단순하게 우리가 미국에 얼마를 투자했고 미국으로부터 얼마를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우선 지적을 하고요. 예. NPT 얘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NPT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협약에. 그 협약을 뭐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절대 핵무기 개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오면 돼요 언제든지. NPT 탈퇴하면 됩니다. 북한도 탈퇴했잖아요. 예.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미국과 공조하면서 확장 억제를 더 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시예요. 자, 의미가 있습니다. 왜 제가 A를 드렸느냐? 경제적인 부분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적인 부분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예. NCG라는 것을 미국과 예. 단독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토하고는 NPG라고 비슷한 의미의 예. 핵 계획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66년부터 이걸 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은 대서양 중심, 유럽 중심의 안보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 예. 지금 한국과 이렇게 단독으로 NCG라는 것을 만들므로써 예. 핵 관련한 협의를 한다. 우리나라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시아 태평양 특히 한국의 안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핵 잠수함, 핵을 탑재한 잠수함을 수시로 한국에 배치함으로써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된 것과 같은 예. 효과를 우리가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문서 한 장이라고 민주당에서는 폄훼하는데 예.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안보의 큰 성과다. 그래서 저는 A 학점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김현정 위원장과 윤석 대변인이 다루는 소재, 주제는 같아요. 근데 그 주제에 대한 평가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는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도 F입니다. 네. 어떤 이유입니까? 저는 사실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노래도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생각보다 또 분위기를 주도하는 영어 연설도 아까 좀 들어봤는데. 예, 영어 연설도 그렇고 뭐 즉석에서 예. 뭐 호명하면서 분위기를 너무 잘 이끌어서 사실 미 의회 자체가 자유스러운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더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역할을 하셔서 예.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지만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제점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앞서 다 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예. 핵심적으로 국내 여론이 매우 나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도 그렇고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도 그렇고 전 세대, 전 지역에서 예. 고르게 부정평가가 우세합니다. 예.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TK, PK 그리고 적어도 60대, 70대에서는 예. 좋은 여론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평가가 매우 나쁘게 나오고 있다. 이유가 뭘까? 저는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핵심은 역시 경제와 외교 안보인 것 같습니다. 예. 외교 안보 관련해서는 보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자체 핵무장론까지 주장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최소한의 상시적인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이것을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 상설 협의체 이 정도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예. 사실은 그마저도 미국에서 거절당한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NPT 체제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노선 계속 가고 예. 그리고 미국의 핵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보수 예. 유권자들 특히 보수 언론들이 매우 실망한 눈치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보면 앞서 뭐 김현정 대변인께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실익이 없다. 손에 잡히는 경제적 국익의 효과가 뭐냐 이에 예. 대해서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드러난 것처럼 실망하고 있는 것 같다. F를 드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F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드려야 되죠? 예.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는 이제 여야 공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 거냐,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이 뭐냐에 대해서 예. 지난 30년간 계속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때로는 뭐 핵대핵으로 세게 뭐 대결 구도도 예, 예. 해보고 했지만 여야 모두 다시 하노이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노이를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방법을 마련할 수 없을지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분은 A, 두 분은 F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뭐 이거 점수 다 매겨봤는데요. 김현정 위원장께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소속이시니까요. 장윤선 기자 살짝 언급하셨는데 이번에 이른바 워싱턴 선언에는 양국 정상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양국 정상이 그 워싱턴 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 공동 목표임을 명시했습니다. 근데 이거요. 기존의 민주당이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이거 들어갔으면 최소한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와 입장이 같다라는 평가 정도는 반응은 나올 만한데 글쎄요. 그런 입장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보수 진영에서 했던 자체적인 핵무장 그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이번에 문서로 된 것을 큰 성과라고 얘기하면서 그 문서 안에 NPT 조약 금지 조항도 다시 문서 안에 넣었다는 것은 한미 간의 NPT 조약을 탈퇴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의 딜레마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에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도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여당에서 그동안 해왔던 견제해왔던 그런 것들을 왜 이번에는 그럼 그렇게 쉽게 내줬느냐에 대한 비판을 그 기존의 흐름과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핵 전략 자산을 정기한다는 것도요. 사실은 그 상시적인 게 아니라 정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할지 어떤 횟수로 할지는 또 다 미국에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보도에 나왔던데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 탐지 잠수함이 12,000km대도 와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반도에다가 이렇게 전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미국에 있어도 상관없는 그 거리에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개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대단히 모호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 협의체, 협의체 관련해서도 어디까지를 협의해야 되는 건지 그 권한이랑 범위도 대단히 지금 모호해요. 그 나토처럼 핵을 뭐 이렇게 핵 정책이라든지 핵 기획, 운영 실행 단계에서 같이 이렇게 기획을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협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협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모호한 측면이 많다. 정미경 전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드릴 텐데 이제 김현정 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면은 민주당에 계시니까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를 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하려면 제대로 받아오지 더 세게 북한 아주 압박할 수 있는 더 강해서 수시로 잠수함에 아예 와 있든가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미경 전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다 보면요. 민주당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체 핵 보유를 마치 찬성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자체 핵 보유를 반대해요.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이 자리에서도 반대한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죠? 반대하시죠? 보세요. 근데 마치 본인들은 반대하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그거 안 가져왔지?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저런 딜레마에 빠진 거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체 핵 보유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생산하는 거와 전술핵 배치해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얘기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이걸 바라는 우리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 저도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첫 술에 배불리 우리가 이거를 받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지금 입장은 그 정도로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달라. 예를 들어 핵에는 핵, 보복을 우리 대신에 미국의 입장을 좀 말해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절실한 만큼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요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왜 성과가 있었냐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움직인 겁니다. 전술핵은 아니더라도 내가 문서라도 핵을 줄게.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략 핵 잠수함이라는 건 여태까지 미국이 우리한테 주질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상시적으로 계속 이쪽으로 보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일단 진전됐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줘야지. 그것도 뭐 하면서 너네 왜 자체 핵 보유 못 갖고 왔냐 이렇게 비판하면 민주당다운 거죠. 지금 이제 발언기에 달라졌는데 이게 사실은요. 제가 이 주제를 며칠째 다뤘거든요. 근데 이걸 방송이 끝나고 제가 아시는 분들 정치권 인사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계속 핵 얘기만 하니까 약간 무섭다. 뭐 전쟁이 자꾸 연상돼. 뭐 이런 말씀하시고는 그래서 제가 김현정 위원장께 딱 30초 드릴게요. 발로 가실 거 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한반도의 그 예. 긴장 관계를 대화를 통하면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왜 안 하고 예. 핵 대 핵으로 핵 대 핵으라면 정치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공포의 균형이라 그러는데 예. 핵 쏘고 핵으로 맞대응하면 둘 다 공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책으로 지금 가치 동맹을 하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니까. 예.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런 정도의 그 내용도 아니고 모호하고 애매한 거를 알겠습니다. 정례가 아니라 상시적이 아니라 정례화입니다. 그리고 핵 정확하게 말하면 정례적으로 전개를 한다, 뭐 기양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네 분 요 점수 쓰신 팻말 좀 내려주시고요. 분위기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핵 얘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심각해집니다. 사실은요. 이게 뭐 간단한 문제는 정말 아니거든요. 자, 분위기 좀 바꿔서요. 벌써 며칠 지났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만찬장에서 노래를 부른 게 두고두고 계속 이게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모습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I'm gonna only sing.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February made me shiver with the paper I deliver. Bad news on the doorstep. I couldn't take one more step. I can't remember if I tried when I read about his widow bride.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자, 지금 영상에서 옆에서 듣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 끝나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여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반응을 보였어요. 보이는 이렇게 SNS상에 막 이렇게 올리면서 이런 거, 뭐, 극찬을 했네요. 재능이 많다. 뭐, 잊을 수 없다.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죠. 사실은요, 이게 시작이 된 게 미국의 유명한 가수 돈 맥클레인. 이 사인이 들어간 기타 선물을 받으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또 화제가 되니까 막상 이 가수가 또 반응을 보였어요. 내년에 한국에 가서 윤 대통령과 함께 노래 부르고 싶다. 아마 또 다른 뉴스가 될 거다. 뭐 이런 반응까지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 대변인.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이 노래요. 이게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굉장한 어떤 보면 글쎄요.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사연이 있다면서 이 노래와 관련해서? 이 노래가 뭐 71년 발표곡이라고 하는데 예.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이남일녀가 있었는데 이 사고로 딸하고 부인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이제 장남이 정치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승계할 수 있을 만큼 유망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델라웨어주의 뭐 법무장관도 지내고 보 바이든인데 이분이 2015년에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 어릴 때 그러니까 장남과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부르던 노래가 이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다. 그럼 그 노래를 들으면 아들 생각이 나겠네요. 나겠죠. 이렇게 어떤 인연이 있는 노래를 외국 정상이 와서 불러줌으로써 정상 간의 소위 말하는 이 소프트한 외교의 하나의 전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통할 수 있는 노래, 약간 애창곡이었고 아들과의 추억이 있는 노래였고 뭐 이런 공통점이 있었네요. 그 노래의 특징은요. 알겠습니다. 분위기 살짝 바꿔봤는데요. 조금 더 무거운 주제 살짝 가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이번에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우리 당국자는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했어요. 사실상의 핵경우다. 근데 이게 또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졌거든요. 자, 그럼요. 일단 우리 당국자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보 동맹으로서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70년 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이곳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 협의체로서 핵 협의 그룹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입니다.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 외 확장 억제 관련해서 별도 문건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이 타국과 핵 공유 체제를 구축한 것은 1966년 나토가 첫 번째인데 이번에 우리와의 핵 공유가 두 번째입니다. 별도의 문서로 구체화한 것은 워싱턴 선언이 처음입니다. 자, 사실상의 우리와 미국의 핵 공유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미국 당국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겁니다. 한국 특파원들 만나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질문을 받고. 여기 보면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입니다. 실무자예요. 실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 정부에서 사실상의 핵 공유라 이런 설명이 내놨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니까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사실상의 핵 공유로 보지는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반박을 한 겁니까? 해석이 다른 겁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얘기와 관련해서 오늘 여당 관계자들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모습 확인해 보시죠. 보면 이거 국무부에서 핵 공유를 보지 않는다는 거라고. 핵동맹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핵동맹으로 가는 어떤 전기를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그 미국의 그 입장을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또 판단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계자가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한국 정부에는 반박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세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원식 관사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도 아침에 이웃으로 봤습니다. 보도로 본 거니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서 답변 드리기 좋지 않겠습니까? 예. 자, 장윤성 기자. 사실 미국이 상당히 단호하게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핵 공유라는 표현 자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케이건 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대통령실이 핵 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 공유는 절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면 핵 공유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취재해보니까 우리 정부는 핵 공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핵 공유의 핵심이 뭐냐면 핵무기의 통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오브 웨펀스라고 표현을 아예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워싱턴 선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매우 분명하게 통제권 의미가 들어갔다고 그렇습니다. 보는 핵무기의 거네요. 통제권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핵무기의 통제권이 뭐냐? 소유나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핵을 사용하는 권한은 미국에게만 있는 것이지 그 밖에 다른 나라에게 이것을 쉐어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앞서 어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토가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한 것은 1966년입니다. 12년간 논의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쉐어링 어레인지먼트라고 해서 아예 공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은 1970년에 맺은 NPT 협정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NPT 협정이 체결된 이후로 국제사회에서 핵 공유 협정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협정이 아니고 워싱턴 선언이에요. 그냥 선언입니다. 선언.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맺은 조약이 아니라 그냥 선언에 불과한 것이고 미국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NPT와 관련된 조약 때문에 그런데요. NPT 1조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핵 보유국은 핵무기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수령자에 대해서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NPT 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핵 국가가 핵무기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양도자로부터도 양도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PT 1조와 2조에 따라서 미국도 그리고 비핵 국가인 우리도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NPT를 우리가 탈퇴를 해야 돼요. NPT를 탈퇴하고 핵국가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국력 6위권, 국방력 6위권의 국가인 우리가 북한하고 같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경제 제재도 받게 되고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감시를 받게 돼요. 그리고 NPT에 따라서 핵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프로그램을 돌려서 감시받는 체제에 놓이게 돼. 이게 우리가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 거냐. 그리고 또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정전협정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올해가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내용에 신무기 반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를 대표해서 미국의 클라크 대령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중국의 팽덕회가 맺은 정전협정 내용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를 한국에 들어오려면 정전협정도 파기해야 되고 NPT도 탈퇴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공유 일단 첫 번째 자기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주객관적인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군사 전략적으로도 어찌 보면 무책임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얘기들을 정치권 안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 대변인 제가 정미경 최고위원 발언기에 잠깐 드릴 건데 우선 윤석 대변인 좀 계속 손을 드셨어요. 내가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실상의 핵구라는 표현은 이건 수사적 표현으로 이해달라 또 이런 설명이 또 나오게 했어요. 이 장윤성 기자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 NPT 협약 준수를 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평가 받아야 돼요. F 주신 건 좀 잘못된 것 그 같고. 얘기는 좀 뭐 그건 끝난 거고. 뭐 끝난 탈퇴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자, 핵 공유라는 얘기, 나토하고도 지금 핵 공유하고 있다고 나토의 사례와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나토의 경우에도 NPT 협약 체결 전에 이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나토는 마치 그럼 미국 핵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 핵이 나토, 유럽 지역에 한 200기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소유권 그리고 이 발사 통제 권한은 미국이 갖고 있어요. 협의는 합니다. 근데 미국이 결정하지 않으면 발사 코드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맺은 지금 이번에 워싱턴 선언과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미국에서 핵공유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볼 땐 이겁니다. 미국은 나토와 어떤 식으로 그런 핵공유라고 표현을 할게요. 하느냐. 미국에서 발사 코드를 주게 되면 나토 회원국 군이 공군이 됐든 육군이 됐건 핵무기 발사를 실시를 하게 돼요. 거기에 투발을 있으니까. 한다는 거죠. 투발.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우리 군이 한국군이 핵무기 관련해서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거죠. 미군의 핵잠수함, 핵 탑재 잠수함이 와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은 미국 소유의 핵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핵공유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이것이 안보상의 어떤 방어막에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저는 얘기를 들으면 약간 웃음이 나오는데 핵 공유는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유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건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핵을 미국과 한국이 소유한다. 같이 소유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그러면 자체 보유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태까지 자체 보유 아니라고 계속 민주당이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라는 걸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그러면 공유라는 단어를 썼냐, 우리 정부랑. 그건 뭐냐, 그런 정도의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다. 왜냐하면요,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계획 세울 때 메커니즘 그 안에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의미니까 사실은 워싱턴 선언 자체가 진일보한 거죠. 왜냐하면 일본하고는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없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민주당의 속내는 뭐냐면 이 워싱턴 선언 자체도 싫은 거예요.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 맨날 세일즈 하셨잖아요. 김정은이 그 비핵화 할 거다.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평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국민 속이는 거라고 저 보거든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워싱턴 선언의 의미는 뭐냐면 전 이거라고 봐요. 우리 대신해서 북한에 대해서 핵에는 핵으로 예. 당신들이 맞서달라. 저는 이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예. 결국 워싱턴 선언은 바로 응징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핵 공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그 표현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많이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미국 쪽 실무자는 그거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해해 주세요라는 설명이 오늘 좀 나왔거든요. 아마 그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주제 굉장히 심각하고 묵직한 주제 좀 다뤄봤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사진 보니까 이분이 또 등장을 하셨네요. 또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전화가 왔다. 본인이 받았다는 건가요? 정치적 발언 같은데 노림수는 무엇일까?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럼요. 이분 무슨 얘기를 한 거길래 이렇게 제목에 등장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청와대 대통령실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I've gotten a call from the Blue House.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십니다. And the president is going to America. 목사님, And pastor, 반드시 저 민노총 세력을 막아주세요. you must surely block off that KCTU force. 노동절날 저 반국가 행위를 On May Day that they're trying to go 이거는 against the government. 목사님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And you, Reverend, there's no one to block off this action.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And I answered, 걱정하지 마시고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미국에 this. 잘 다녀오시라고 And 말씀하시고 success to your. 반드시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 And we will surely protect the region of South 동의하십니까? Korea. Do you agree to this? 김윤정 위원장,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만약에 지금 정광훈 목사가 한 내용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뭘 해달라 이거잖아요, 지금요. 본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이게 사실이면은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반박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이거. 그렇죠. 과거에 우리 그 장경태 예. 그 최고위원이 그 캄보디아 방문할 때 빈곤 포르노 문제 지적하면서 예. 뭐 조명을 설치했다 이걸 예,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야당의 최고위원을 고발했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경찰에서 또 기소 의견으로 또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건은 이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인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 그 고소고발 조치도 당연히 또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도 전당대 관련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다라고 정광훈 목사가 얘기했는데 그 예. 사실을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도 태극기 부대를 가지고 이렇게 광화문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 본인이 1등 공신이다라고 지금도 예.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정부와 여당과의 그런 끈끈한 관계들이 사실이다라는 의혹 같은 것들이 사실 또 기존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발언도 그렇고 이분 또 광주역 가갖고 또 똑같은 얘기 비슷하게 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 여당이 대단히 구구화된다는 그런 우려 지점 외에도 만약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그 절연하겠다라고 계속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예. 명확하게 끌어내지 못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실에서도 이 정광훈 목사는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은 예. 그 우리가 그동안에 그 가졌던 의혹들이 예. 사실인지 아닌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석재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조사라도 해서 뭘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인데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건가요? 그냥 이거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이. 대통령실의 홍보 관련한 상당수 인력이 방미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대처가 좀 늦을 수는 있겠는데. 아, 대응이 늦을 수 있다. 예, 지금 예. 방미 중이니까요. 지금 저런 얘기를 사실이라고 믿는 국민이 몇 분이나 되실지 일단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대통령실에서 저런 전화 하지 않습니다. 아.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느 대통령실
속한 직원이 예. 특정 목사에게 무슨 민노총을 막아달라느니? 그 최근에 사실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좋지 않은 얘기였단 말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이 당의 김기현 대표도 이런 입장이었어요. 이 전광훈이라는 분의 이름을 자꾸 얘기를 하는 순간 이분의 존재가 자꾸 커지고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고 보도가 자꾸 나오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왜 당에서 강하게 나오지 못하냐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희 당에 지금 전광훈 목사 관련해서 문제 일으킨 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는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요. 아마 용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저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걸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에 또 이 목사가 뭐라고 또 나올 거예요. 진실 게임이 되는 겁니다. 없는 거를 존재 여부에 대해서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뉴스, 이런 어떠한 선전을 듣는 국민들께서 정확히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런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장윤성 기자께요. 일단 정광훈 목사의 관점에서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고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언급을 굳이 하는 정광훈 목사의 의도는 뭘까요? 정치적 목적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서 정광훈 목사와 관계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이제 일종의 이제 선긋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나는 이런 전화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우회적으로 강조하면서 자신의 존재감 또는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생각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영향력도 과시하고 존재감도 키우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뭐 본인의 뭐 신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관계자들에게 설파하고 더불어서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데도 뭐 정치권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저분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일종의 맞불 집회 전문가로 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런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광주 관련해서도 어이없는 망언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적절한 움직임이 없는 문제, 그러니까 뭐 윤리위에서 징계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김기현 대표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저 부분은 즉각적 아무리 뭐 순방 중이어서 늦어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대통령실 안에 있는 비서실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각적으로 전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서 문제라고 한다면 뭐 고소를 하든지 뭐 등등의 조치를 취해야 옳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뭐 대통령 순방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게 사실이 아니라면 뭐 오늘이라도 당장 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관련해서 국민의 인사들 이름을 언급하고 뭐 연락이 왔다 어쩌다 이런 얘기인데 대통령실까지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조금 더 뭔가 더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논쟁적인 인물인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은요. 민주당과 관련된 이슈가 좀 몇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왔는데 또 등장하셨네요. 이분도. 다시 돌아가도 또 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까지 당당한 이유는 뭘까?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귀를 잡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저는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면,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깨고 다시 안건 조정 같은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당내 지적은 조금 아픈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사과는 드렸고 얼마나 더 사과를 드려야 될지 그거는 사람마다 뭐 다를 수 있으니까, 정치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놔두고요. 그런데 제 행위 혹은 안건 조정위를 구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이분들 정체성이 의심스러워요. 이분이 탈당하실 때는 사실 검찰 개혁 관련 입법 관련해서 탈당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이 사실상 요구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결재하지 차원에서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킴으로써 이 문제와 관련된 논란도
이제는 해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불가피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자, 정미경 전 최고위원. 이른바 꼼수 탈당, 위장 탈당 이런 얘기까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던 논란이 됐던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여러 가지 언급이 됐던 사안이었어요. 저 민영배 의원과 관련된 사안이. 근데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는데요, 지금요. 저는 국민들께서요. 진짜 이거만큼은 전 심판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국민들한테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 법 안 지키면 절차라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통 형사적인 거는 감옥 가고요. 그다음 벌금 내잖아요. 행정적인 거는 되게 더 복잡해져요. 그 인허가 뭐 이런 거 잘 안 돼요. 그다음에 뭐 과태료 막 이런 거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세금도 낼 수도 있어요. 이거 다 국민들 몫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보세요. 이게 국회의원의 민낯이에요. 자기는 안 지켜요. 자기는 안 지키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거 사기친 거예요, 국민들한테. 우리는 안 지키고 너네만 지켜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은 사실은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뻔뻔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도 자기는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 왜 나한테 비판하냐?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다 정체성이 의심되는 거고.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네, 내부 총질이라 그러고 또 뭐 이상한 저런 예를 들어요. 교통사고 날 상황에 빨간불을 지켜야 하나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이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컨닝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 그래요. 컨닝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 절차를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속이는 거고 사기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컨닝한 그 학생한테 컨닝하지 말라고 해놓고 점수에 불이익을 전혀 안 주고 합격시켜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맞는 거라고 지금 계속 우기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육위원회로 돌아간대요. 상임위를. 세상에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심판해줘야 된다. 정신을 좀 차리게 해줘야 됩니다. 김현정 위원장, 사실은 이 사안이요. 이른바 민영배 의원과 관련해서 당시에 과거에 있었던 이 법안 통과를 위한 여러 가지 모순 상황. 그 이후에 사실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고 당혹스러웠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글쎄요. 민영배 의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어떻게 좀 이해하십니까? 민영배 의원이 말한 발언의 취지는 사실 그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잘 없지 않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그 검찰권의 남용이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되풀이 되어 왔고 그런 그 수사 기소 분리하는 법안, 검찰권을 좀 축소시키는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 법안에 대한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거 그 검찰청법하고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한 거 아닙니까? 저희 뭐 검찰 정상화법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 관련해서는 작년 4월달에 여야가 합의된 법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당시에 그 당선 시절하고 한동훈 장관이 기침하면서 그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입장을 번복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연출된 겁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그 상임위 내에서의 그 절차적인 하자는 있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도 같이 투표했기 때문에 그 법은 합법이다 이렇게 헌재가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영배 의원은 본인이 이 검찰 정상화법을 처리하겠다는 소신 때문에 본인이 탈당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데 자기가 일조를 했지만 이 문제는 당시에 민주당의 당론이었습니다. 당론이었고 또 민영배 의원이 그런 소신과 결합이 돼서 그 절차적인 하자가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하고 그리고 민영배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당론을 따르고 당론에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그 완수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결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당에서 미친 측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임기가 만료되니까 그 전에 이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복당한 것에 대해서 이 복당이 한 것이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민영배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 그 소신과 관련돼서는 절차에 대한 문제는 민주당에서 사과할 문제지 그리고 소신과 관련된 민영배 의원의 의사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훈식 의원님, 근데 이 얘기가 민영배 의원의 오늘 인터뷰 내용이 듣기에 따라서는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다시 하겠다 그랬어요. 똑같은 상황이 오면.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민영배 의원은 제가 취재를 해보면 예. 대단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당론을 지키려고 당론에 따라서 예. 당시에 이수진 의원이 누군가는 하나가 탈당을 해야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탈당을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의논을 해왔고 예. 그렇다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먼저 손을 들었다 뭐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라도 해야 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나는 당론에 따라서 당을 위해서 일종의 선당우사를 했던 건데 예. 결국 돌아온 것은 뭐 이제 꼼수 탈당 그다음에 뭐 이런 등등의 비판을 받게 되니까 예. 뭐 여당에서 비판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자당에서도 똑같은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니 사실 그 사람들 똑같이 이 검경 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입법할 때 전부 연명해서 이름 올렸던 사람들인데 예. 그런데도 어떻게 나를 비난할 수 있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좀 용인하기가 어렵다라는 태도인 것 같고요. 예.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저는 시기적으로 예.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일찍 하든가. 예. 아니면 늦추든가. 아. 그렇게 서둘렀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지금도 취재가 좀 잘 안 되고 의문부호가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민영배 의원이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앞으로 후속 입법에 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면서 사실 이게 국회 사개특위를 가동해서 예. 그 안에서 남아있는 문제들 특히 뭐 중수청을 설치한다거나 뭐 기소청하고 수사청을 분리하는 문제라든가 아직 진도가 못 나갔던 여러 가지 이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 문제 등에 예.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실상 단절돼 있고 예. 전혀 논의의 진전이 없거든요. 국회 사개특위도 그냥 멈춰 있는 상태고. 근데 관련해서 뭐 논의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치권에서 꽤 오늘 회자가 됐습니다. 특히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 아니다. 이건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사실은요. 민주당 내에서 복당을 시킨 자체가 위장 탈당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은 위장 탈당 아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선출했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시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명 비명의 그런 구분은 유효하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당을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들이 모든 의원님들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당 대표님과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매우 긴밀하게 또 원활하게 함께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유석 대변인. 오늘 사실 주목되는 게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그러니까 과반 이상. 오늘 참석하신 의원 숫자 따져보면 최소한 85표 이상은 얻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이거 그리고 친이낙연계로 대표로 뽑으시는 분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그 원내대표 선거는 저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반장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결과를 잘 예측하기 어렵다. 그만큼 이 아주 한정된 그런 뭐 1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뽑으니까 결과를 잘 모른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당내 분위기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결이 다른 예. 그런 정치적 노선을 걷고 있다고 보여지는 분이 이제 과반 득표로 해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됐다. 그럼 민주당이 그럼 앞으로 뭔가 노선을 좀 바꾸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원내에서의 결정이기 때문에 정치 노선 그 이외에도 뭐 예. 인간적인 서로 간의 호불호 때문에도 표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표로만 하나로 이렇게 결합돼서 가겠다는 어떤 의지 표시보다는 이재명 대표 이외에 다른 대안도 검토하면서 다음 총선을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도 민주당 내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결과라고 저는 봐요. 김현정 위원장, 오늘 박광원 새 원내대표가 당선된 뒤에 사실 많은 언론사들이 인터뷰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입장이 나왔는데 향후 한 일주일 정도는 언론 인터뷰를 안 하겠다 그랬어요. 뭔가를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강력히 지지하는 층의 여러 가지 오늘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상당히 불편한 기색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긴장 관계로 가는 겁니까? 이제 잘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그 박강원 이번에 이제 신임 이제 원내대표께서는 예. 작년에도 출마했다 거의 초박빙에서 그렇습니다. 졌잖아요. 재수죠. 예, 이번에 그래서 재수입니다. 1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해보셔가지고 그런 예. 결과들이 누적된 측면도 하나 있는데 반면에 이제 박강원 원대께서 지난번에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당시 후보의 거의 자장 역할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저 비명계의 이제 그 이미지가 대단히 강한데 오히려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친명이라든지 뭐 개혁의 딸이라든지 이렇게 개혁적인 그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혹시 이번에 개혁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원내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개혁이나 혁신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현재 시스템에서 공천받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런 심리들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지금 대의원제 폐지라든지 그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차원에서의 우려들이 지금 뭐 저기 SNS 통해서 좀 이렇게 분출되고 그러니까 강성 당원들이 새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우려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오히려 오늘 그 취임 일성으로 말씀하신 거는 뭐 이재명 당대표랑 잘 협조해서 이렇게 잘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체포동의안 그 부결 그 이후에 그 부결 파문 이후에 당직을 다 새로 개편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두루 이제 비명계에 있는 의원들도 같이 당직에 많이 포함시키면서 오히려 그 저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전선이 처진 것이 아니라 예.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오히려 당의 지지율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고 과제인 예.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한다 그러면 예. 정당은 또 그 다양성이 존재하는 게 또 생명 예. 조직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우리 박강원 원내대표랑 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를 중심한 당 지도부가 잘 그 여기 화학적인 그런 그 화합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이 훨씬 더 예. 견고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새 원내대표나 새 당대표가 되면은 인터뷰를 참 많이 하죠, 며칠 동안. 근데 첫날부터 인터뷰 당분간 안 하겠습니다는 입장도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묻어나는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자, 다음은요. 돈봉투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요즘에요. 여야 공이 다 돈봉투 얘기가 각각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여야는 돈봉투의 시간이다. 이정근, 김연아. 지금 상황은 어떨까? 요거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주제 화면으로 좀 있습니다. 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고소를 했어요. 이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 이거 유출된 거를 문제 삼아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명불상의 검사와 이걸 보도한 매체 관계자들이에요. 기자 등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검찰 통해서 언론사로 가다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지금요. 상황이 요겁니다, 요거. 자, 장윤선 기자. 네. 그동안 사실은 이 녹음 파일이 보도가 되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이게 외부로 나가서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정근 전 부총장 본인이 뭐 이렇게 제공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이렇게 고소까지 하는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정치권 안에서는 이정근 대표 측,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변호인일 수도 있고 관계자들이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정철승 변호사에게 이런 소문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매우 놀라며 그 본인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 3만 개의 녹취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간 것이고 당시에 서초동 인근에서 속기사들을 검찰이 뭐 십수명 혹은 뭐 수십 명을 고용해서 녹취 파일을 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만 개 파일을 근데 언론사 입장에서 3만 개 파일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엄청난 작업이 필요하죠. 엄청난 작업이 걸리고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특정인이 나눈 대화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JTBC가 그 뭐 입수한 취재원을 뭐 공개할 수도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만 관련해서 정철승 변호사나 이정근 측에서는
이 내용을 아마도 검찰이 압수해서 그 내용을 푼 다음에 일정 정도의 대목을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아니냐. 여기도 검사도 성명불상의 검사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냥. 네네. 반부패부 검사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을 보도한 실명이 나왔으니까요. 뭐 목소리도 나오고요. 그랬으니까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해서 이제 검사와 기자를 고소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정근 변호인 측에서는 절대 우리들이 흘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저런 사법 절차를 아니라는 걸 밟고 있는 걸로 강조하기 보입니다. 위해서 이렇게 고소를 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그리고 실제로 저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가 있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나와도 되는 건데 그것이 미리 언론을 통해서 누설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은 절대 검찰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럼 양쪽 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게 또 맞서게 됐어요. 자, 윤석 대변인께는요, 저렇게 이 얘기 좀 해보죠. 근데요, 이 녹음 파일과 함께 또 화제 중심에 섰던 게 이정근 노트였습니다. 이른바. 뭔가 메모를 한 종이가 있었어요. 그것도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노트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그러니까요. 이 보면은 이정근 지금 전 부총장이 고소를 한 게 불상의 검사와 이 보도한 기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는 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요. 그 취재원 보기 때문에 이건 안 밝힐 거예요. 안 밝히고 불상의 검사 그럼 누굴 향해서 그럼 얘기한 겁니까? 지금 모르는 거네요, 그거는. 그러고 이제 녹취록 메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본인에 의해서 이제 나간 거에 대해서 뭔가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 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자기가 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검찰에서 밝힌 게 아니라는 그런 하나의 항변의 표시로 본인 변명을 위한 표시로 아마 이런 소를 제기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뭐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소를 제기했다. 이렇게밖에는 제가 생각이 안 되네요. 일단 이게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돈 봉투 관련된 이 사안에서 나온 거고요. 다음은 국민의힘 관련된 또 사안이 있죠. 김연아 전 의원 얘기가 있는데요. 최근에 또 보도를 통해서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것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거 관련된 내용, 이것도 무슨 어떤 대화 내용이 이 녹음된 대화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비어 공간으로 우리 세 명.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세요. 네. 아직은 이 그림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돈 봉투 의혹이에요. 이것도 뭔가 돈 봉투가 갔는데 뭐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근데 국민의힘에서 어제 당무감사위라는 걸 발족을 시켰고요. 다음 달 2일이니까 뭐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는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김연아 의원 거는요라고 물어본 거에서 보란 듯이 지금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오. 왜 그러냐면 다 많이 모르셨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바람에 그게 뭐지라고 다시 또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김연아 전 의원 이게 무슨 얘기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당에서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이 나게 당무감사위가 원래 위원장은 지금 임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무감사위를 아마 빨리 이제 회의를 통해서 시작을 해서 이 김연아 이 사건에 대한 무엇인지 당이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의혹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반문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빨리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뭘 했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본인은 아무 대답도 안 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노림수가 있어 보인다는 거네요. 지금 요렇게 빨리 속도 내는 거는. 노림수 있죠. 자, 그러면은 김현정 위원장께 질문을 안 드리고 수가 없어요. 일단 민주당이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민주당은요, 이 돈봉투 의혹 사건 사실은 여러 수명까지 의원이 언급됐다 이런 게 나오는데 당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그런 일각의 시각들이 있죠. 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당에서 사실은 강제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기관에서의 결과랑 틀려지면
또 셀프 면제해줬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근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당에서 좀 더 좀 적극적인 조치들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예. 생각이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이 사건을 이제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이제 그 국민의힘의 김연아 의원 전 의원뿐만 아니라 뭐 하영재 지금 의원도 그렇고 박순자 전 의원도 그렇고 또 노원갑의 당협의 사무국장도 또 이렇게 공천 관련 돈 받았다가 저기 유죄 판결 받은 사례가 얼마 전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뭐 공천과 관련된 헌금들이 국민의힘에서 또 숨겨진 관행들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또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가 더 나쁘다. 뭐 이런 비판의 경쟁보다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민들은 뭐 저기 여야에서 뭐 문제가 잘못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잘못한 거에서 비판도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느냐를 또 많이 중시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이럴 때 여야가 좀 더 혁신하고 좀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엄단하는 이런 모습들을 누가 더 잘 보여주느냐 이런 경쟁을 통해 경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인정 위원장이 말씀할 때 윤희정 대변인 표정을 보니까 뭐 물타기 하시는 거예요? 약간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네, 말씀하시죠. 아니, 서로 잘못했다고 하지 말자. 저 동의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재명 대표예요. 지금 김연아 의원 그리고 박순재 의원 얘기가 나온 이유가 왜 그 얘기 꺼냈는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아무 대답 안 하다가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순재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박순재 의원은요, 작년 12월 29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어요. 수사 단계가 아니에요. 뭐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 말씀을 그냥 뱉어버린 거예요. 저희 당에서 강제로 탈당 조치됐습니다. 김연아 의원, 저희가 어제 당무감사위원회 위원들을 임명을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빨리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체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과 대비해서 왜 민주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안 하느냐 자꾸 감싸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꾸 상대방의 다른 뭐 얘기하면서 똑같이 하향 평준화 시키지 마시고 정확하게 질문에 맞는 대답을 좀 해주시죠, 이재명 대표님. 왠지 지금 국민의힘 보니까 굉장히 뭔가 속도 내서 뭔가를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민주당한테 질문을 막 던질 것 같거든요. 우리 이거 했는데 그쪽은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세요? 막 이럴 분위기입니다. 보니까요, 지금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셨죠? 뭐 주가 조작 의혹 최근에 불거진 게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죠. 사후적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지위 고하라든가 재산의 유무 또는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어떤 위치와 전혀 그런 것들을 고려 없이 어떤 법과 원칙의 일관된 기준으로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와 필조를 진행할 거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매출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다.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이 회사를 찾아서 어떤 종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프만 보게 되니까 제가 수익이 얼마큼 났다고 하니 그거 되게 좋겠다. 돈 많으신 회장님들도 개인 돈을 막 불려주고 막 그런다고. 그럼 제가 어떻게 그거를 그래서 믿을 수밖에 믿는 거죠. 장유성 기자, 이 과정에서 무슨 조조 파티라는 게 등장을 한답니다. 이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뭐 참석자가 누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50억 클럽도 진짜 뚜껑이 열리는 얘기인데 그 조조 파티가 그러니까 수조 원대의 어쨌든 금액이 투자자들이 모여서 한 파티인 건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SG증권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제 24일 월요일에 있었던 건데요. 여기에서 사실상 이게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금융당국하고 검찰이 공동 수사에 나선 이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뭐 삼천리, 서울가스 뭐 이런 등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가 갑자기 같은 패턴으로 하락을 하면서 8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를 찍으면서 주가 조작설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그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관계자가 JT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매매팀에서 활동을 했다는 건데요.
고액 자산가들 포함해가지고 그 일당이 운용자금이 한 1조 원이 되는 운용자금이 돌파됐을 때 축하 예. 파티를 했는데 그 축하 파티의 이름이 바로 조조 파티였다는. 그 조는 그 금액을 말할 때 1조 할 때 그 조입니까? 1조 원의 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여기에서 불법적인 통정 매매도 있었다는 예.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한 사람이 관리한 투자자들의 휴대전화가 30대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본인이 직접 투자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가지고 예. 주식 매매를 했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시를 받고 투자자들 집이나 사무실 근처에서 약속된 금액으로 매매를 했었다. 그리고 실제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입증하는 인증샷도 찍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조 파티 어디서 했냐 그랬더니 카드깡을 했던 마라탕 식당에서 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수 임창정 씨 부부 등이 참석했었다. 근데 여기 임창정 씨는 계속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수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이게 같습니다. 뭔가 복잡하고요. 뭐 정재계 쪽에서 뭐 투자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요 지금 며칠째 하한가 기록했던 이 주식 종목들이 오늘은 이 하락이 멈추거나 또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여서 어리둥절해요. 지금 막 사람들이요. 지금 상황이.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아까 금감원장 잠깐 등장한 영상이 있었는데 오늘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오랫동안 눈여겨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뭔가 수상한 걸 알았다는 겁니까? 보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럼 이 뭡니까 이거는 그럼?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보고 있었다라고는 좀 들려지지는 않고요. 그냥 약간 뭉뚱그려서 우리가 그냥. 뭐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는 있었다. 불공정 거래를 늘 살펴보고 네, 있다. 늘 살펴보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지.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은 아닌 것 같다. 아니다. 이렇게 아닌 거 제 느낌이 그래요. 일단은. 근데 포착이 안 됐나요? 수상하게 그러면은 보고 있다는데. 글쎄 포착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냐 조조 파티라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왜 모였을까요?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안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여서 임창정 씨랑 이렇게 하면 서로 이거를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수법으로 또 이것도 사기의 한 형태. 사람을 더 모으기 위한. 그렇죠. 그런 파티가 아니었을까? 그것도 의심된다는 그것도 거네요. 의심이 되는데요. 저는 그냥 여기서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석 대변인 경제 쪽에 좀 많이 관심 갖고 계신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게 항상 어떤 세력이 있고 거기에 또 속아서 소위 말해서 투자금, 돈을 대주고 이런 사람들의 이 욕망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사고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임창정 씨 뭐 꼭 이분만을 얘기하는 지금 이게 건 불똥이 아니지만 또 엉뚱하게 막 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유명인이 끼게 되면 정미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홍보 효과가 생기잖아요.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믿을만 하겠구나. 뭐 다단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랑 달리 유명인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다단계처럼 이게 섞여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 신종 주가 조작에 의한 금융 사고라고 봐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임창정 씨가 진짜 피해자만인 건지 뭔가 또 관련이 있는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된 보도 내용도 참 많고요. 여기저기 설명이 있는데 뭐 물론 정확한 걸 알아봐야 되지만 정재계 쪽 인사들이 투자를 한 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재계는 그렇다 치고요. 정이라고 나옵니다. 정. 이건 무슨 소릴까요 지금? 이거 지금 우리 금융당국이 굉장한 의심을 갖고 그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요 상황에 따라서는요 이게 더 커질 수도 있다.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도 됩니다. 아직은 정확한 이 큰 그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의심스러운 냄새가 난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